새정치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는 문재인 의원의 단식 농성. 민생은 외면한 채 광화문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지도자, 꼭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고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호 군과 문재인 의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수조와 정은혜의 주간 이슈. 이번 주는 젊은 정치인들은 장외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수조 위원장님은 항상 이번 주의 사진을 거의 매주 문재인 의원을 골라오네요. 요즘에 참 많이 이슈가 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문재인 의원을 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12년 총선 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언론도 많이 보이시고 하니까 예. 더 그렇게 보이나요? 예. 오늘은 두 분 다 문재인 네. 의원 사진을 고르셨는데요. 자, 장외투쟁. 제가 1994년에 기자 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기택 당시 대표가 네. 야당 그 대표였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현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장외투쟁한다고 서울역 앞에서 추운데 뭐 대규모 집회하고 제가 거기 나와서 이렇게 호호 손 불면서 이렇게 쳤던 생각이 나는데 20년 지났단 말입니다. 20년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여당이 잘못한 거냐, 야당이 잘못한 거냐,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 위원장님. 장외투쟁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말하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의 야당의 모습을 보면 저희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타산지석 이게 생각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돌이켜 보면 지난 2013년에 그 약 54일간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이제 전 민주당에서 장외투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54일이 지나고 나서 남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남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로 김한길 대표 임플란트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면 굉장히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국민들의 반응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대에서 남겼던 이런 장외투쟁의 결과물이 싸늘한 반응뿐이었다라고 했을 때 저런 식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장외투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장외투쟁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외투쟁을 만약에 해야 한다는 명분이 되려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당이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시민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든 의회 민주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치를 했을 때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협상이 만약에 안 됐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이 정말 전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명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거는 협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유가족 측에서는 심지어 새누리당이 더 따뜻하게 맞아준다. 새정치연합이 더 싸늘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명분이 없고 공감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안타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은혜 위원님. 그러니까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도 저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의 일부분이다라고 의회 생각을 민주주의의 합니다. 일부다.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대한민국에 저는 특수한 그 권력 구조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양당제가 되어 있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여당이 즉 지금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여당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야당이 장외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여당은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장외투쟁에 약간 비판을 하고 싶은 거는요. 네. 명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가 2차례에 걸쳐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지만 그 기회 속에서 어떤 당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러한 당내 갈등을 지금의 장외투쟁으로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분 그 젊은 세대들이니까 주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네. 같은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장애투쟁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여야가 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SNS를 좀 보고 왔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디 나대로라고 하시는 분은 새민년의 국회 포기, 장외투쟁이 비판받는 이유는 네. 장외투쟁은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민주주의가 꼽힐 때 이 장외투쟁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감성의 문제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감성적 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분란을 봉합하기 위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봤어요. 어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봉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조직을 봤어도 내부가 이렇게 많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 외부의 어떤 적을 통해서 내부가 이렇게 봉합되고 결합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임진왜란도 그랬고 사실 모택동의 뭐 이제 그 문화혁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지금 새정치도 강경파, 중도파, 온건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계파가 많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예. 그것들을 지금 봉합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장애로 또 하나의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면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의원님도 트위터하셨지만 대통령 나오라 이러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나오셔야 한다는 게 감성적인 부분은 동의하나 입법을 하셔야 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은 어쨌든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국회의원이 무조건 대통령 보고 나와서 이걸 해결하라고 하면 스스로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 정치나 대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 후배로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도 안 되면 무조건 뛰쳐나가면 되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장외투쟁도 정당할 수도 있다고 아까 처음에 모두이 말씀하셨는데 어떨 네. 때는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네. 그렇게 또 부산도 보면은 민주화의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87년도에 뭐 6월 항쟁 같은 경우 정말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감을 했었고 6.29 선언도 이끌어내고 직선제도 이끌어내고 했었던 예. 그런 장외투쟁이라면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은혜 위원님 그 주변에서 그 젊은 세대 네. 친구들은 뭐라고 어떤 반응인가요? 장외투쟁에 대해서? 특히 이번 장외투쟁 같은 경우는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예. 특히 장외투쟁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과거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57일 동안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민생 법안을 연결시켜서 민생 법안 자체도 보이콧을 하고 국회 예산까지도 다 이제 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7일간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해 장외투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었고 그런 과거에 그런 새누리당의 그런 장외투쟁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외투쟁이 좋다 나쁘다는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과거에 사학법 개정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저는 장외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위한 저희가 장외투쟁은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 또한 그 생명들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유민양 아버지 또한 지금 단식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시 이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부 그 장기들이 좀 손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은 저희 야당으로서는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SNS는 항상 대체로 보면 야당이 좀 공세적이고 여당이 수세적인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제, 그제, 오늘 계속해서 그 야당이 SNS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공세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뭐 유언비어도 흘리고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계속 네.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어머니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카톡이 돌고 있다. 돌고 있다. 근데 네. 이게 뭐 진짜니? 이러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인즉슨 이제 뭐 김영호 님의 뭐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 안 좋은 얘기들로 다 도배되어 있는 카톡이었고 사실 카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통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로 구성이 아는 되어 있기 사람들이 때문에 보내주니까. 예. 근데 그런 카톡들을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계속 뭐 복사해서 보낸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사법적으로도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이라는 건 누가 그 하는 사람이 주체가 있는 것 같다. 조직적인 주체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보는? 그건 아니고 일부 그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의 개인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받아보셨어요? 그런. 네,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SNS 상에서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걸 저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SNS라는 게 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야당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얼마 전부터 대선 이후인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서부터 계속 이제 SNS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형국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그 지난 정부에서는 SNS에서 야당이 워낙 그 이제 SNS가 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자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그때 야당은 이것이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잣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카카오톡을 조직적으로 누가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누군지 아직 뭐 그걸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판단이라 생각을 하고 아직 그것이 드러난 것이 있다거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야당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없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예. 저는 사실 그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누가 보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에 그 오가는 얘기들이 아예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도 있는 거고 또 사실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은 저희가 네. 따로 이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놓고 정말 그 분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든지 사실 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혼한 아버지는 자녀가 죽으면 슬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뭐 이혼을 해서 뭐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저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그런 카톡들이 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요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저는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근데 행동이라고 어떤 내용 생각합니다. 카톡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확실한 걸 내용을 안 얘기하시면 굉장히 뭘까 오히려 더 의문이 증폭되는데 제가 봤던 카카오톡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유민의 외삼촌께서 사실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거든요. 그 올린 글이 그냥 이제 날려지는 것 뿐이고, 이제 확산되는 것 뿐이고, 이제 뭐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 이제 돌아다니긴 했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 특례 입학이라든지, 국가 휴일로, 이제 공휴일로 정해야 된다라든지, 추모관을 설립해야 된다든지. 근데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건 제가 봤지만 그렇게 막 악의적인 인신공격은 저는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셨다는 얘기죠, 정 의원님. 좀 악의적인. 예, 저는 그런 내용도 봤고 사실 뭐 특례 입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네. 유가족이 직접 나와서 그런 거는 뭐 개나 줘라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사실처럼 포장이 되어서 SNS 상에 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식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식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단식 얘기입니다. 단식은 어쨌든 목숨을 내걸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고 예. 그런데 정치인이 지금 단식을 한다는 것은
난 협상할 마음이 없다. 내 목숨 내놓고 내 의견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치의 가장 상충되는 쪽에 있는 것이 단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네. 예. 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불합리한 권력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또 다른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폭력 무저항인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단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어떤 뭐 지방자치 제도라든지 이런 그 제도들을 놓고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가치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근데 이번에 문재인 의원님의 단식 같은 경우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김영호 아버님을 단식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뭐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부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무 지금 긴 시간을 단식하셨으니 내가 대신 당신을 위해 하겠다. 한마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순수한 의도를 약간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마키아벨리도 나오지만 본인의 순수한 의도가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 그건 순수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배웠는데 지금 문재인 의원님의 단식은 본인이 얼마나 순수하더라도 밖에서 해석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기경께서도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문재인 의원님의 그게 이제 진심이 더 전해지려면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을까라 싶어요. 유민이 하늘나라에서 정말 유민 아버지가 이렇게 목숨 내놓고 하시는 거를 정말 원할까?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단식까지 하실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황님 오셨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뭐 얘기들이 있었지만 교황님 일정에 청와대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하는 일정을 넣어달라.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고 업무가 많아야 할 시기인데 교황님 일정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사진 찍혀서 언론에 나오고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교황을 만나서 같이 사진 찍히는 게 더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정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바빠서 유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교황을 만날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일정을 잡으려고 열심히 하시더니 어떻게 세월호 가족 한번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광화문에 가면 그분들 매일 계십니다. 언제라도 박근혜 대통령 새벽이라도 찾아갈 수 있고요. 그건 저는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계적인 협상이나 어떤 법률적인 그런 걸로 지금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아까 손 위원장도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따뜻한 한마디 정말 손 한번 잡아주고 미안하다. 정말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지 예. 뭐 어떤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요.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렇게 아픈 거 어루만져 주시고 손 잡아 주시는 거 저희도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왜 이렇게 더 그렇게 감성적인 부분, 더 좀 이렇게 쇼잉하는 부분을 더 하지 않으실까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뭐 교황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히는 부분 원한다 했는데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도 아쉽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감성적인 터치를 잘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고 그것은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 나오라,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교황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그것은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일정은 모든 청와대에서 일정은 다 대통령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예. 자, 오늘 저희가 또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그 얼음물 샤워 미션 수행하신 건 저희가 지난 그 며칠 전에 방송에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인경 앵커 연결해서 이번 주 미션 그리고 지난주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앵커 나오십시오. 네, 이번 주 미션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방송할 때 미션, 지지난주 미션 결과를 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미션은 국회 명소 소개하기였습니다. 이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국회에 있는 헌정기념관입니다. 보통 박물관 월요일에 다 이렇게 쉬는데 여기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외부에 나갔을 때 선물 어떤 거 주고 받으셨는지 뭐 이렇게 재미있는 소소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정은혜 위원님의 추천도 한번 보죠. 예, 저는 국회 내에 있는 이제 작은 공원인데요. 지금 근데 국회를 가보니까 저렇게 노란 바람개비들이 저렇게 있었고, 제가 원래 공원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요. 그 옆에 사랑제라고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살짝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을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곧 추석이 다가오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미션이 없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기입니다. 이 부산은 물난리로 지금 복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독거노인을 만나서 말벗이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미션은 의미까지 더해져서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마침 이제 추석 명절 며칠 남겨놓고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네. 의미 있는 네. 장소를 찾아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